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핀테크 발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요 5대 그룹의 사장과 임원 승진 인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룹별 인사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KT가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에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기존 중계와 달리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선정된 대형 증권사들이 제3의 IB 부서를 새로 만들어 IB 부문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지난 8월 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금융당국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현안 과제들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안 과제들에 대해선 기존 금융위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특히 금융위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핀테크 발전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뱅크를 향해 법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현행법 내에서 답을 찾으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며 금융위를 향해 K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왔는데 혁신위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 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인터넷 전문 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금융위도 더 이상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설 수 없게 된 겁니다. K뱅크는 설립 준비 단계부터 KT가 컨소시엄을 주도했고 이후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KT의 대규모 투자가 약속돼 있었습니다. 규제 완화의 희망이 사라짐에 따라 K뱅크는 나머지 주주들이 증자에 나서거나 새롭게 참여할 주주를 찾아야 합니다. 이르면 연내 성사시키겠다던 2차 유상증자도 감감무소식이라 불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K뱅크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이상 없이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 문제가 있거나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초에는 1,500억 원 이상으로 증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KT의 대규모 수혈 없이는 K뱅크의 증자 고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돈 내놓을 곳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주요 그룹의 사장단 인사가 한창인데요. 삼성과 LG그룹, SK그룹 등은 사장단 인사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직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 인사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그룹별로 임원 인사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김상효 기자가 주요 그룹의 사장과 임원 인사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지계의 사장과 임원 승진 인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룹별 인사 키워드가 개별 그룹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윤부근 신종균 사장을 시작으로 삼성그룹 내에서 제일 먼저 60대 이상 CEO에 대한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등 비전자 계열사에서도 60대 이상 CEO에 대한 교체 작업이 지속됐습니다. 따라서 남준호 삼성중공업 부사장과 유정근 제일기획 부사장,
최성한 삼성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직 삼성물산의 세계 부문 사장과 금융계열사에 대한 사장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룹 내의 60대 CEO 교체 바람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그룹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에서 거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주의를 앞세워 사장과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인사에서 LG그룹의 임원 승진 규모는 1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정도입니다. LG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LG전자의 올해 주가 역시 연초 5만 1,800원에서 시작해 오늘까지 주가 상승률이 무려 2배에 육박합니다. 올해 LG전자의 인사 키워드는 철저한 성과주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역량은 물론 성장 잠재력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그룹의 인사 키워드는 40대 임원 발탁으로 모아집니다. 지난해 50대 CEO를 대거 발탁한 SK그룹은 올해 40대 임원을 발탁했습니다. 신규 임원 평균 연령이 48세인 가운데 이 중 30%가 1970년대생으로 젊은 임원으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5대 그룹 중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아직 사장과 임원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지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과 최순실 사태, 신동빈 회장의 재판 등의 이유로 인사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가 선보여집니다. 기존 올림픽 중계와 다르게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림픽을 50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평창의 모습을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GPS 센서를 부착하고 눈밭을 질주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선수들의 위치는 태블릿 위에 나타나 경기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는 18대의 고화질 카메라가 설치돼 응원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방적으로 방송사에서 제공해주는 화면이 아니라 실제 주인공이 돼서 서비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밖에서는 5G망을 통해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보이고 비행선 모양의 드론 스카이십은 5G 버스의 모습을 대용량 영상으로 찍어 바로 전송합니다. 모두 기존 4G보다 20배 이상 빠른 5G 덕분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평창에서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될 5G 네트워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로 더 안전하게 운영됩니다.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전에 인공지능이 미리 예측해 경고 알람을 보내고 예측된 장애는 AI가 스스로 판단해 해결까지 해냅니다.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네트워크 문제에는 사물인터넷 기술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모든 기술 요원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돼 위치가 파악되는 덕분입니다. 테크니컬 리허설에서는 이례적으로 응대율 100%, SLA 준수율 100%를 만족했고요. IOC 의원들조차도 올림픽 개최지에서는 이례적으로 100%가 나온 사례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5G 시대도 화려한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달 초 대형 투자은행으로 선정된 대형 증권사들이 기존 IB 부서 외 제3의 부서를 새로 만들며 IB 부문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3부서 신설로 흩어져 있던 업무를 모아 시너지를 내고 기존 부서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IB 중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2개였던 IB 사업본부를 내년부터는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IB 3본부는 지금까지 IB 1본부가 담당했던 사모펀드와 M&A 관련 업무를 맡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IB 3본부를 통해 자기자본 투자와 사모펀드 투자를 늘려 수익을 다각화할 계획이며 M&A 자문 업무와 인수금융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IB 1본부는 기업공개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IB 2본부는 주식 발행 시장과 채권 발행 시장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7천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8조 원 달성을 노리는 미래에셋대우도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IB 3부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설된 IB 3부문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사하게 사모펀드와 M&A 관련 인수금융, 구조화 금융을 담당합니다.
업무 연관성은 크지만 각각 다른 부문에 속해 있던 인수금융과 구조화금융을 IB 3부문에서 한꺼번에 담당해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것이 미래에셋대우 측의 설명입니다. 기존 IB 1부문은 IPO와 ECM, DCM을 맡고 IB 2부문은 대체투자와 인프라금융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기준 IPO, ECM 실적 1위를 기록한 NH투자증권도 ECM 3부와 인프라금융부를 만들어 IB 역량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ECM 3부는 IPO 기업 발굴 업무를 맡아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 기업 등을 찾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프라금융부는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찾고 투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수익성 악화 위기에 처한 카드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러다가 돈을 벌기도 전에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7개 전업계 카드사의 마케팅 지출 비중은 전체 카드 비용의 51.4%에 달했습니다. 카드사의 카드 비용은 모집 비용과 마케팅 비용, 업무 제휴 대행 수수료, 대송 관련 비용, 기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마케팅 비용 비중이 50%를 웃돈 것은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케팅 비용 비중은 지난 2014년 44.3%로 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작년 약 7조 원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이미 4조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신용판매 관련 수익률은 떨어졌습니다. 신용판매 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14년 10%에서 올해 상반기는 12%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를 탈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최근 4대 보험료와 지방세, 국세 등 공과금 결제 시장과 같은 신규 수익원이 등장하면 시장 선점을 위한 무이자 할부 혜택, 이자 면제, 캐시백 이벤트 등 마케팅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등 쇼핑 시즌에는 고객 모집을 위해 6,200만 원에 달하는 최신형 벤츠와 1,500만 원어치 하와이 여행권 등 초고가 경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출혈 경쟁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내년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확대 등으로 신용판매 수익 자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돼 마케팅 비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해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을 둘러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경쟁력을 생각하며 현대차의 미래를 암울하게 내다본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송영길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송 의원의 생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기득권 노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부분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 친노동계 문재인 정부의 여당 의원이 올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16일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충칭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18일 자신 SNS에 중국이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데 생산성이 높다며 국내 공장들이 다 중국이나 해외로 나가버리지 않겠냐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송 의원은 중국 공장 근로자와 울산 근로자의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충칭 현대차 공장의 근로자 평균 나이는 26세고 울산 현대차 공장의 근로자 평균 나이는 46세라며 월급은 전자가 94만 원, 후자가 800만 원을 받고 반면 생산성은 전자가 160, 후자가 100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울산 현대차 공장이 중국 충칭 공장에 비해서 인건비는 높고 생산성은 떨어진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현대차 노조에 쓴소리를 날린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차 산업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며 현대차 근로자들의 고임금 속 저생산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사례입니다. 네, 실제로 중국과 한국 현대차 공장의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네, 우선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생산성과 직결이 될 텐데요. 우선 현대차 울산 공장의 경우 한 대당 28.4시간이 걸립니다.
중국 베이징 공장은 17.8시간, 인도는 16.9시간, 미국은 14.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울산 공장이 생산성이 가장 뒤처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평균 나이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울산 공장의 경우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었고요. 반면 중국 공장의 경우에는 20대 중반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근의 경우 현대차 울산 공장은 실질적인 월 급여가 800만 원, 충칭 공장은 94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당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산성은 더 낮은 현대차 노조가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만 봐도요, 12번의 파업이 단행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손을 놓아버린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이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회사 경영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이른바 귀족노조의 갑질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는데요. 막무가내 생떼쓰기가 도를 넘었다, 타파해야 할 적폐 기득권 노조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차의 경영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 시장 판매가 부진하고 덩달아 미국 시장도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3조 원대 생산 차질을 빚었는데요. 올해 역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금액이 1조 원대에 달합니다. 사실 회사가 존재해야 직원과 노조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역사만 봐도 이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열쇠는 바로 노사 관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간판 기업이었던 제너럴 모터스가 2009년 6월 파산 신청을 합니다. 과다한 복지 비용 부담과 금융위기 여파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요.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6년간 파업을 하지로 않기로 협약을 맺었고요. 신입 직원의 임금도 기존의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퇴직 후 5년간 평균 임금의 95%를 지급했었던 제도를 즉각 폐지했습니다. 모두 노사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GM은 4년 만에 구제금융에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은 나몰라라 한 채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한 노조는 공명의 길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스스로 현대차 노조가 반문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해외 공장 이전, 대규모 실업, 심각할 경우에는 공장 폐쇄라는 후폭풍만이 노조를 반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조와 사측이 모두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서 공동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노조의 어깃장으로 해를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어젯밤에 현대차 노사가 임금 단체 협상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요? 네, 현대차 노사가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첫 임단협 교섭을 가진 이후에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대차 임단협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상당했는데요. 연내 타결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합의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였던 부분이 바로 임금 인상 폭이었는데요. 노사는 기본급 5만 8천 원 인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간 노조는 15만 4,883원 인상을, 사측은 4만 2,879원 인상을 제시해왔습니다. 성과금은 300%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추가로 1인당 28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1조 7,100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이 다소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오늘 금요일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고 이렇게 되면 임단협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네, 현대차 노조를 둘러싼 여러 우려와 관련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과 출산, 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고 출산, 입양, 세액 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 한도도 조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평균 월급 224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 5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과 귀화 허가자는 총 127만 8천 명으로 이들 중 임금 근로자로 집계된 사람은 약 80만 명, 이들의 57.3%가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46.5% 대비 10.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들 중 61%는 직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과도 처우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6년 만에 50조 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50조 9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8%, 8조 2,73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이 50조 원을 넘은 것은 2011년 12월 50조 2,376억 원 이후 5년 10개월 만입니다. 저축은행 대출이 늘어난 건 그동안 저금리에 부동산 규제 완화가 오래 이어졌던 탓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풍선 효과도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여신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저축은행으로 향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빚 상환 부담이 늘고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600조 원 규모의 연기금을 굴리는 증시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배당금 수익이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대형 상장사에서 받을 2017 회계연도 배당금은 1조 9,55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장사별로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은 4,356억 원을 챙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올해 삼성전자의 주당 배당금을 증권사들의 전망치 34,236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나온 값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에서 812억 원, 삼성화재 809억 원, 롯데케미칼 807억 원, 기업은행 800억 원 등의 배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라면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11월 라면 수출액은 3억 4,643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9%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내년 2만 3천 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뽑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석해 토크 콘서트를 열고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총 2만 3천 명을 뽑을 예정이며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라며 많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만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218만 명까지 줄어들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력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 이상, 전체로는 207만 명 증가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만 15에서 64세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1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 원을 들여 48.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합니다. 최신 원자력 발전소 노형인 APR 1400의 설비 용량이 1.4기가와트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기의 신규 원전에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을 짓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벌써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시작된 곳들이 있는데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의 양 무척이나 많을 것으로 보여 퇴근길 폭설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폭을 좁게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눈의 양 충청과 경기 남부, 전북과 강원 영서남부 최고 8cm가 예상되고 많은 곳은 12cm 이상이나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남부, 충청과 전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도 최고 5cm, 전남과 제주도, 경북은 1cm 내외가 예상됩니다. 눈은 밤에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칩니다.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새벽에 눈비가 모두 그친 뒤에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출근길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출근길에는 오늘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계속해서 눈비 소식 없어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나 눈마저 새벽에 모두 그치겠고 아침부터는 남부 전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부산 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물결은 동해와 서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 또다시 중부지방에 눈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된 뒤 그치겠습니다. 성탄절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